밤 공기에는 젖은 흙냄새가 배어 있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초가지붕의 동아줄을 흔들었고 삐걱 소리가 마당에 낮게 울렸다. 내 이름은 김도연. 충청북도 괴산 깊숙한 산골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오지 않던 마을에서 태어났다. 도연아, 이불 끝 잘 덮어라. 새벽 되면 무릎 시리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바람 같았다 가늘고 단단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병석에 누워 계셨다. 겨울이면 아버지의 기침이 집신처럼 너덜거렸다. 우리는 모여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고구마를 불 속에 묻고 까맣게 탄 껍질을 벗겨 먹었다. 달았고 좀 슬펐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얼어붙은 논두렁에 걸터 앉아 나는 종종 생각했다. 나는 여기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 선생님은 내 공책을 넘기며 말했다. 도연아, 내 글씨는 힘이 있다. 고등학교 가야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집안 사정은 교과서 여백보다 좁았다. 봄이 갓 들어선 어느 날 마을회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도시 소식이 유난히 또렷했다. 철골 크레인 아파트 단지 분양나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세상은 저 멀리 굴러가는데 나는 이 산자락에서 멈춰 있을 순 없지. 18배 어느 저녁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내 손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문지르시더니 짧게 단단히 대답하셨다. 가거라. 대신 성실만 잃지 마라. 그렇게 내 이름을 지키는 싸움이 시작됐다. 서울역에 내리던 날 콧속으로 매연이 밀려들었다. 사람의 소음은 바다처럼 출렁였다. 도연이라는 이름이 이곳에선 자갈처럼 작았다. 일자리는 금방 구했다. 커다란 현장, 콘크리트 다설, 철근 묶음, 회색 먼지, 형광조끼. 다들 나를 신참이라 불렀다. 야, 신참. 시멘트 포대 20장 더. 네. 허리가 끊어질 듯 포대를 날랐다. 손바닥은 금세 갈라져 피가 솟았고 피 위로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들러붙었다. 밤에는 쪽방촌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휴대용 가스버너 불꽃이 파랗게 떨었다. 숟가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도연아, 포대 10장을 20장처럼, 20장을 30장처럼 오늘의 너는 내일의 내가 부려 쓸 근육이 된다. 허황하지만 그 믿음이 나를 붙잡았다. 점심시간 선배들이 담배를 피우며 내 등을 툭 쳤다. 야, 신참, 너 서울살이 얼마 버티나 내기 할래? 저 오래 버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 언젠가 제 이름 걸고 회사할 겁니다. 잠시 정적 이어서 터지는 웃음. 하, 이놈 봐라. 이분 경영학 박사네. 나는 같이 웃었다. 우스개처럼 보였지만 그 말은 내 속에서 쇳덩이처럼 무거웠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일정은 미뤄졌다. 그날 현장 소장이 안전모를 두드리며 낮게 말했다. 일은 다 기술이다. 근데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다. 약속이다. 그 말은 이상하리만큼 오래 귀에 남았다. 약속. 이곳에서 내가 쥘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이겠구나. 어느 날 외부 업체가 자재를 늦게 가져와 일정이 꼬였다. 소장이 보았다. 신참, 내가 대신 사과 좀 하고 다음 공정 맞물리게 조정해라. 나는 업체 사무실로 달려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현장 정리해 둘게요. 업체 과장이 내 눈을 본다. 내가 대표냐? 아닙니다. 막노동꾼입니다. 그래도 약속은 사람이 하는 거라 제가 왔습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별난 놈이네. 좋아, 내일 7시 약속. 그날 밤 나는 골재가 담긴 바구니 옆에 걸터 앉아 손을 폈다. 굳은 살 아래로 통증이 뜨겁게 올라왔다. 약속 하나 지켰다. 내일도 하나, 모레도 하나. 약속이 쌓이면 언젠가 간판 하나가 서겠지.
겨울이 3번 바뀌는 동안 나는 현장 반장이 되었다. 반장이라 해봐야 첫 차로 나와 막차로 나가는 사람이란 뜻이었다. 그래도 좋았다. 작은 출입문에 꽂힌 내 이름표가 자랑스러웠다. 다음 문에는 회사 이름을 걸자. 도현 겁내지 마라. 30을 간 넘겼을 때 나는 오래 써오던 공책 맨 뒷장을 폈다. 제목을 적었다. 도현건설 창립 계획. 첫 문장은 단순했다. 약속은 손으로 쓰고 신뢰는 몸으로 쌓는다. 인천 변두리 절반 지하로 내려간 건물에 단칸 사무실을 얻었다. 창문은 땅과 수평이었고 바람 대신 흙 냄새가 스며들었다. 책상 하나, 삐걱거리는 의자 2개, 낡은 유선전화 1대. 첫 직원은 현장에서 함께 뛰던 후배 둘이었다. 형, 우리 진짜 회사 하는 겁니까? 응. 대신 우리가 가진 건 근육이 아니야. 약속과 신뢰야. 잊지 마. 우리는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손등에 남은 콘크리트 화상 자국이 어색한 서류 도장을 대신했다. 첫 공사는 작은 담장 보수였다. 비용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설계도와 자재 명세표를 정리해 클립으로 묶었다. 발주처 할머니가 물었다. 젊은이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예. 약속의 모양이 눈으로 보이면 마음이 놓이시거든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마음이 놓이네. 둘째 달 우린 비가 내리던 밤 갈라진 배수로를 응급 보수했다. 사장님이 카스테라 상자를 내밀었다. 기특해서 주는 거야. 돈보다 이런 마음 알아줬으면 해서. 나는 잘라먹은 빵의 부스러기를 보며 중얼거렸다. 돈보다 마음. 나중에 꼭 갚자.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통째로 건네주자. 3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간판을 달았다. 도현건설. 서툰 폰트였지만 그 글자들이 밤의 네온처럼 빛났다. 우리는 그 앞에서 서로의 등을 세게 두드렸다. 형, 우리 진짜 회사 됐습니다. 응. 근데 기억해. 이 간판은 나무라서 썩을 수 있어. 썩지 않게 하려면 안에서부터 신뢰라는 수액을 계속 올려야 해. 시간은 바쁘게 흘렀다. 작은 공사는 큰 공사로 이어졌다. 우리는 실수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찾아가 보고 했고 대안을 냈다. 그럴수록 발주처의 표정엔 안도감이 번졌다. 나중에야 알았다. 사람들은 완벽한 업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수했을 때 도망가지 않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회사 앞 화단에 작은 소나무를 심었다. 출근길마다 그 소나무를 쓰다듬었다. 나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자. 눈 와도 바람 불어도. 그리고 삶의 축이 흔들리던 어느 여름밤. 지영을 처음 본 건 자재협력사 창고였다. 그녀는 장부를 넘기며 숫자를 익히고 있었다. 손끝이 빠르고 분주한데도 표정은 고요했다. 여기 단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가 말하자 그녀가 눈을 들었다. 조용한 목소리. 네, 김도현님. 확인했습니다. 다음 입고는 비 오기 전에 맞춰드릴게요. 이 사람은 약속의 무게를 아는구나. 나는 그 사실이 좋았다. 우리는 종종 퇴근길에 따뜻한 국물을 나눠 먹었다. 도현 씨는 왜 그렇게 약속하세요? 흙탕물 같은 곳에서 믿을 건 그거 하나라서요. 기술은 배우면 되는데 마음은 빌리기 어렵잖아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마음은 빌리면 이자도 비싸요. 우리는 둘 다 웃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에게 내밀 건 부와 화려함이 아니라 서로를 믿겠다는 합의서 한 장뿐이었다. 지영아. 응. 부자 약속은 못해. 대신. 알아. 성실 약속이지? 그래. 그날 밤 우리는 허름한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싱크대 문이 잘 닫히지 않아 자꾸 달그락거렸지만 기분은 별밤처럼 맑았다. 회사도 자라났다. 인천의 한 공공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모두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대표님, 이젠 진짜 대표님이네. 나는 늘 신던 구두를 닦아 신었다. 유광은 나지 않았지만 내가 걸어온 길이 반사되어 비쳤다. 그리고 어느 날 지영이 전화해서 말이 끊겼다. 구급대원들의 발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렸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냉장고 속 같았다. 의사가 차갑게 말했다. 뇌출혈입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나는 준비할 수 없었다. 시간이 공사장 크레인처럼 멈춰섰다. 지영의 손을 잡았다. 손금에 내가 헤아리지 못한 고생이 겹겹이 새겨져 있었다. 지영아, 나 약속 지켰어. 우리 약속 다 못 지켰지만 미안하다. 지영의 눈동자가 마지막으로 떨릴 때 나는 처음으로 약속의 반대말을 알았다. 그건 부도도 파산도 아니었다. 상실이었다. 장례식 내내 나는 울지 못했다. 너무 차갑고 너무 먹먹해서 눈물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질끈 묶어둔 넥타이가 자꾸만 목을 조였다. 문상객이 돌아갈 때마다 빈 의자들이 늘었다. 방 혼자 된 집.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다 수돗물을 잠갔다. 소리도 숨도 멈춘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쌓아 올린 건물 계약서, 통장보다 중요한 건 함께 들었던 밥그릇 하나의 따뜻함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회사 장부에 한 칸을 비워두었다. 제목은 나눔. 매년 일정 비율을 지역 장학금 요양원 무료급식소로 보냈다. 직원들이 물었다. 대표님, 이렇게 많이요? 우리는 약속으로 컸다. 이제 누군가의 약속이 되어주자. 한 직원이 말했다. 대표님, 언젠가 그 이유를 가족에게도 꼭 말해주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지영에게 이미 말했다. 오랜 시간 마음으로. 장부에 빨간 줄이 그어진 해도 있었다. 그래도 나눔을 멈추지 않았다. 수익이 줄수록 마음의 장부는 더 분주해졌다. 밤마다 지영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도 조금 보탰어. 내가 좋아하던 복지관에. 거기 어르신들 김치찌개 맛있대. 바람이 커튼을 스치면 나는 그것을 대답이라 믿었다. 그 무렵 은지가 30을 넘겼다. 밝고 단단한 아이지만 연애는 서툴렀다. 어느 저녁 은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으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민석이요. 강남에서 편집숍에서 일해요. 저한테 진지해요. 은지의 눈빛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내 속에서 오래된 단어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약속. 나와 지영이 목숨 걸고 지켜온 약속의 집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그래, 잘 됐구나. 다만 결혼은 집 짓기야. 기둥이 약하면 비 한 번에 무너져. 아빠가 직접 만나보고 싶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밤 나는 오래된 구두를 꺼내 광을 냈다. 그리고 낡은 작업 점퍼 역시 손질에 걸어두었다. 겉모습은 종종 사람을 속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현장에서 배운 방식으로 사람을 볼 것이다. 말이 아니라 태도. 가격표가 아니라 사람각. 토요일 오후 나는 일부러 낡은 점퍼에 해진 작업화를 신고 강남의 대형 편집숍을 찾았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쇼윈도, 전시된 가방은 조명이 비출 때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매장 안은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마치 다른 세계의 리듬처럼 가벼웠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장 직원 몇 명이 순간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금세 시선을 거두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민석이었다. 깔끔한 양복에 머리는 매끈하게 빗어 넘겼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빛났다. 어서 오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내 낡은 차림을 보는 순간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눈동자가 위아래로 빠르게 나를 흘렀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다가 한쪽 선반에 고급 가방을 들어 올렸다. 이 가방은 얼마입니까?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술을 삐죽 내밀며 대답했다. 손님, 이 제품은 굉장히 고가라 잘 맞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말투는 공손한 척했지만 분명히 조롱이 섞여 있었다. 순간 내 뒷목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러나 나는 애써 침착하게 다시 물었다. 그래도 혹시 가격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민석은 얄팍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손가락 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몇백만 원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셔도 어울리실 것 같진 않습니다. 옆에서 진열 정리를 하던 직원들이 피식 웃으며 서로를 쳐다봤다. 봐, 괜히 만지는 거라니까. 그 속삭임이 내 귀에 그대로 박혔다. 나는 잠시 가방을 내려놓으며 민석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내 수준은 여기와 맞지 않는다는 차가운 단정이 있었다. 저 눈빛 내 딸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인가? 가슴 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한 번의 장면으로 사람을 단정짓지 마라. 현장에서도 첫눈에 좋은 작업자 같아도 며칠 지나면 실력이 드러났지. 한 번 더 보자. 나는 매장을 나서며 작게 중얼거렸다. 약속 없는 미소는 오래 못 간다. 며칠 뒤 나는 강남의 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다. 점심시간 민석이 동료 2명과 함께 들어왔다. 그들은 시끄럽게 웃으며 메뉴를 주문했다. 나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일부러 그의 테이블 옆을 지나며 물잔을 흔들었다. 차갑게 젖은 물이 민석의 재킷에 흘렀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황급히 휴지를 꺼내 닦으려 하자 민석은 손을 탁 쳐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뭐 하는 겁니까? 옷이 다 망가졌잖아요. 이거 한 벌 값이 얼만 줄 아세요?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주변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러자 민석은 동료들을 흘깃 보며 비웃듯 말했다. 이런 분들은 1년을 일해도 이 옷 한 벌 못 사죠. 맞습니까? 그의 동료들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 진짜 그렇겠다. 내 손끝이 떨렸다. 가슴 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불쑥 올라왔다. 내 손바닥 굳은 살이 이 녀석들 눈에는 초라한 낙인으로만 보이는구나. 그러나 나는 꾹 참았다. 민석은 여전히 비웃는 얼굴로 휴지를 바닥에 내던졌다. 됐습니다. 괜히 만지지 마시고요. 앞으로 조심 좀 하세요. 그 순간 나는 결심이 확고해졌다. 이 사람은 내 딸 은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며칠 뒤 은지가 민석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일을 하던 차림으로 마당에서 맞이했다. 어서 오게. 내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민석은 나를 힐끗 보더니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은지가 전화를 받으러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민석은 주위를 둘러보며 툭 내뱉었다. 집이 생각보다 아담하네요. 인테리어도 너무 올드하고 제가 들어오면 전부 바꿔야겠어요. 함께 있던 가사도우미 미선이 순간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묵묵히 삽자루에 묻은 흙을 털며 들은 척하지 않았다. 잠시 뒤 민석이 내 눈과 마주쳤다. 그는 내가 집안 어른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무심하게 말했다. 아버님 앞에서는 괜히 아는 척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돈이 있어야 말이 통하거든요. 내 속에서 차가운 웃음이 번졌다.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명품이 되는 건 아니네. 민석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세상은 결국 겉모습과 물질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내 귀를 울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의 본 모습은 충분히 드러났다. 그 순간 은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민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방금 전까지 나를 무시하던 태도는 사라지고 허둥지둥 태세를 바꾸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깔보는 인성으로는 내 딸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거실 공기가 단단히 얼어붙었다. 은지가 내 옆에 섰고 민석은 고개를 든 채 빠르게 표정을 고쳐달았다. 아버님이셨습니까? 제가 방금은 그냥 농담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농담과 멸시의 경계는 들은 사람이 안다.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미안함이 아니라 계산처럼 보였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라는 속셈이 드러났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 씨, 방금 아버지께 뭐라고 했어요? 민석은 은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은지야, 오해하지 마. 그냥 분위기 풀어보려고.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으며 한마디씩 꺼냈다. 편집숍에서 나를 내쫓았지. 어울리지 않는다며. 카페에선 일부러 물을 흘린 내 실수에 할아버지가 1년을 일해도 못 살 옷이라고 했고. 은지가 멍하니 나를 돌아봤다. 아빠, 그게 정말? 민석이 빠르게 끼어들었다. 설마요? 아버님이 오해하신 겁니다. 제가 그럴 리가. 그때 부엌문 옆에서 조심스레 지켜보던 미선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들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의미 없다고 방금 이 자리에서. 민석은 표정이 굳더니 어눌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도우미님, 그건 맥락이.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존중은 맥락을 타지 않아요. 은지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숨을 들이마시더니 조용히 민석을 바라봤다. 민석 씨, 우리가 함께 본 미래 속에 이런 말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민석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은지야, 난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를 끌어올려 줄 거라 생각했어. 내 아버지 회사도 있잖아. 우리가 결혼하면. 그의 말은 거기서 끊어졌다. 내 표정을 보고 스스로 삼킨 듯 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준 건 시험이었지만 너는 스스로 정답을 고르지 못했다. 명품 매장에 걸린 가방값은 외웠으면서 사람값은 매기지 못했지. 민석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은지는 손가락의 반지를 가만히 만지작거리다 천천히 빼서 민석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민석 씨, 여기까지예요. 그 순간 손바닥에 놓인 반지가 작은 금소금으로 부딪혔다. 방 안에 그 소리만 쨍 울렸다. 민석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붙들려는 듯 애써 웃었다. 그래, 좋을 대로 해. 너희 같은 사람들 결국 다 똑같더라. 그는 재킷깃을 세우고 허둥지둥 현관을 향해 걸어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 공기를 두 갈래로 쪼갰다. 과거와 미래. 은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나는 옆에 앉아 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괜찮다. 아빠, 나 왜 몰랐을까? 은지야. 사람은 보려고 마음먹는 만큼만 보인다.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의 빈틈을 봐도 사랑으로 메웠던 거다. 은지는 코끝이 빨개졌다. 아빠도 그런 적 있어? 있지.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야 알았다. 내가 쌓은 건물보다 한 그릇 밥이 더 따뜻하단 걸.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앞으로 밥 같은 사람으로 살게요. 따뜻한 사람. 그날 밤 거실에 불을 끄고 한동안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단어가 또렷해졌다. 약속. 그리고 그 약속 위에 덮인 두 번째 간판. 나눔. 파혼 이후 며칠 나는 은지에게 시간을 주었다. 울음도 말도 사람에겐 다 필요하다. 그 즈음 미선이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다. 사장님, 편집숍 쪽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민석 씨, 고객들하고 트러블 잦았고
VIP 응대 중에 무례했다는 말도 있더군요. 내부 경고도 여러 번. 그래. 나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고맙네, 미선 씨. 그런데 이건 자네가 짊어질 일 아니야. 아닙니다. 저도 은지 양이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눈 밑에 잔주름이 부드럽게 모였다. 사람의 노고가 만든 아름다움이었다. 해질 무렵 은지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아빠, 응. 회사 일 내일부터 다시 배워도 될까? 나는 놀라서 딸을 봤다. 쉬어도 돼. 일이 내 마음을 붙들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말한 약속과 신뢰의 방식을 나도 배워보고 싶어. 그 말이 내 가슴 한가운데 따뜻한 불씨처럼 내려앉았다. 그래. 내 자리 언제나 비워져 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새벽부터 출근해 두면 계약서 안전관리 기록을 꺼내 읽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이 문서를 따라갈 때마다 엄마의 눈빛이 겹쳐 보였다. 점심 무렵 은지가 말했다. 아빠, 실수 보고서 양식이 따로 있네. 대부분 회사는 실수를 감추지 않나? 나는 웃었다. 우린 실수를 빛처럼 기록한다. 갖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은지는 메모장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실수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갚는 것이다. 며칠 뒤 작은 하자 보수 현장. 은지가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저희가 사전에 잡아내지 못한 틈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바로 보수팀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은지가 내게 말했다. 사과를 먼저 하니까 오히려 고객님이 고마워하시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약속을 이어주는 연결부다. 다시 그어야 할 선을 정직하게 보여주지. 그날 밤 우리 둘은 회사 앞 소나무를 함께 바라봤다. 은지가 물었다. 아빠, 소나무 만지면서 늘 무슨 생각해? 눈 오고 비 와도 뿌리가 깊으면 괜찮다는 거. 나도 뿌리를 내릴게. 내려라. 얕아도 된다. 하루 한 뼘씩만. 몇 달 뒤 회사에 중요한 수주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회의실엔 발주처 임원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벽면엔 프로젝트 일정과 리스크 관리표가 빼곡했다. 나는 발표 순서를 은지에게 넘겼다. 직원들이 놀라 나를 봤다. 대표님, 오늘은 대표님이. 오늘 대표는 은지다. 은지는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이 가볍게 떨렸다.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펴며 딸의 박동과 내 박동을 맞췄다. 안녕하십니까? 도연건설의 김은지입니다. 첫 문장이 나가자 은지의 목소리에 온기가 돌았다. 그녀는 안전관리의 우선순위를 하나씩 짚었다. 일정이 늦어질 수 있는 변수는 미리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지연이 발생하면 지연 사유를 실수 보고서로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갚습니다. 임원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돌았다. 누군가가 물었다. 실수를 공개하면 회사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발주처가 가장 싫어하는 건 실수가 아니라 숨김이라고 배웠습니다. 신뢰가 끊어진 공정은 어떤 공기로도 복구되지 않더군요. 그 말에 나는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다. 잘한다, 은지야. 너는 이제 약속의 언어로 말한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발주처 임원이 악수를 청했다. 젊은 책임자의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함께 가시죠. 회의실 밖에서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은지가 내 쪽으로 뛰어와 말했다. 아빠, 나는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에 은지는 잠깐 눈시울이 붉어졌다. 대표님은 아빠야. 그렇지. 그리고 곧 대표는 너지.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국밥집에 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 위로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포근했다. 은지야.
응.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오냐?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약속을 지키는 습관에서.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맞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나누는 용기에서. 해가 2번 바뀐 뒤 나는 공식적으로 은지에게 대표직을 넘겼다. 작은 취임식, 작은 박수, 작은 꽃다발. 그러나 빈자리는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직원들 앞에서 짧게 말했다. 이 회사의 첫 자본은 돈이 아니었다. 약속이었다. 그리고 2번째 간판은 나눔이었다. 은지는 그 둘을 더 멀리 데려갈 것이다. 사무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명함이 한 장 나왔다. 김도연. 현장 반장. 문득 코끝이 시려왔다. 그 시절의 햇빛과 먼지, 욕설과 웃음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반장 도연, 대표 도연. 이제는 아버지 도연으로 남자. 나는 도시보다 한 박자 느린 시골 집으로 내려왔다. 아침엔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엔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돕고 저녁엔 오래된 구두를 닦았다. 복지관 앞에서 한 어르신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아저씨, 오늘 반찬이 유난히 맛있네. 예, 오늘 국물은 오래 끓였거든요. 아저씨 웃음 덕에 더 맛있어. 그 말은 내게 상장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은지가 차를 몰고 시골집에 왔다. 작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은지가 말했다. 아빠, 오늘 큰 계약 하나 마무리했어. 축하한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 뭐가? 하자 보수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먼저 일정 열고 가니까 고객님이 전화를 끊고 문자로 고맙다고 했어. 그 한 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그 한 줄이 회사를 지키는 거다. 사람을 지키는 거고. 해질녘 은지와 함께 마당 의자에 앉았다. 바람에 감나무 이파리가 반짝였다. 아빠, 응. 엄마 얘기해줘. 나는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나를 믿어준 사람이었지. 나눔을 시작하자고 처음 말한 사람도 엄마였어. 은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럼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걷자. 엄마가 좋아할 길. 마을회관의 오래된 스피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나는 자루살을 나르며 어르신들과 웃었다.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김 사장, 요새도 회사 들락날락 하나? 가끔. 근데 이제 사장은 딸이지. 딸이 더 낫지? 나는 장난스럽게 손사래를 쳤다. 훨씬. 밤 작은 방. 책상 위에 오래된 장부가 놓여 있다. 맨 뒤 페이지엔 지금도 그 문장이 적혀 있다. 약속은 손으로 쓰고 신뢰는 몸으로 쌓는다. 그리고 그 아래 지영의 채취처럼 남아있는 한 줄. 나눔은 약속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 나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보탠다. 사람의 진가는 겉에서 번쩍이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 기둥은 보통 벽 뒤에 숨어 있다.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일렁인다. 나는 편히 눈을 감고 지영에게 속삭인다. 오늘도 약속 지켰어. 그리고 조금 나눴어. 내일도 그럴게. 바람이 커튼을 스친다. 그 바람을 나는 대답이라고 믿는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